이거 나 1억 3천 샀는데 지금 1억 8천이야. 그때 느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세대수도 많고 주변에 되게 좋고 역에서 가깝고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분당에도 있어요. 서대문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나 같으면 동이나 이런 분당의 센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기서 뭐 이렇게 들어가요. 10년에서 15년이면 얼마든지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인님, 그 영상 보는데 집을 사라고 할 때도 있고 사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시는데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좀 약간 집을 사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나는 일단 비싸게 사지 말자 주의거든.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일주일 사이에 11억이 됐어요. 일주일 사이.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정상적일 때 하자. 그리고 정상적일 때가 훨씬 더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확률이 높아요. 정상적인 시기에는 거래가 쉬워요. 거래가 쉬운 건 뭐냐면 올제님이랑 배찌님이 라면 먹고 신라면. 그럼 어떻게 해요? 편의점 가죠. 편의점 가죠. 편의점 갔는데 라면 하나 남았다? 근데 올제님이랑 배찌님이 둘이 마주친 거야. 그러면은 막 서로 먼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고 편하게 살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재고 많을 때. 재고 많을 때. 아파트도 그럴 때 사야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혹시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가격도 좀 협상도 해보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매매 거래를 많이 해봤잖아요. 임대 거래까지 하면 내가 계약서를 200장을 넘게 썼어. 10년 동안. 한 달에 거의 2개씩 쓰는 거야, 계약서를. 라면 많이 사봤다 이거야. 이럴 때 사는 게 훨씬 좋구나. 이걸 느낀 거고 그거가 재고 많을 때라고. 근데 과열된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라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근데 사실 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강남 아파트 있고 영등포 아파트 있고 노원구 아파트가 있잖아. 다 다르잖아. 그게 다 같이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이면 다 같이 비싸지니까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호가 1억, 2억, 3억씩 오른 거 알아요? 그리고 물건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상급지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 근데 또 반대로요. 어떤 아파트는 직전 실거래가가 7억 3천인데 지금 7억 2천에 중간층 좋은 층 물건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단지는 별로 과열이 안 돼. 직전 실거래가 봤더니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 그리고 이 집이 내가 봤는데 지금 나한테 적절해 보여. 그러면 그런 거는 상관없이 매매해도 된다. 이제 30대 사실 직장 하면서 부동산 보면서 약간 과열되어 있네 아니면 지금 매물이 많네 이런 거를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주식 같은 게 편하지 않나. 그냥 휴대폰 안에 그냥 차트만 봐도 되고. 주식 좀 해요? 수익률 내려갔다가 좀 올라온 게 한 그래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네요. 네. 맞아요. 저 꼭 내 집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조금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혹시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배친이한테 와가지고 형, 오빠 나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동생이 뭐야 옛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마음을 열고 들어줘요. 실제로 내 주변에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신 내 또래 40대 전후 그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근데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는? 그분들이야말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해가지고 내가 한 10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선택이 두 개인 거야. 10억짜리 집을 그냥 그걸로 사느냐 아니면 4억에 6억 대출 받아서 사고 나머지 6억은 뭐예요? 또 주식해야지. 굴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주식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하나 나갈 수 있는 게 그 집값을 다 벌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천만 해도 35억 이러잖아요. 턱도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깊이 알아봐야겠다는 약간 동기부여도 안 되는 느낌? 지금 배찌님이 29세, 올제님 몇 살이야? 31입니다. 31. 2007년에 나 27이었거든. 나 이때 월급 160만 원, 140만 원이었어.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이때 근데 집값 5억, 6억 막 이러니까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이때 후회하는 게 뭘까? 지금의 내가 이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그게 아까 말한 파고들어. 왜? 파고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했듯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 동기부여는 어디서 와요? 내가 아는 데서 오는 거야. 아는 데서. 돈이 아니라. 넌 이게 베이스야. 이게 지식에서 오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인 거야. 뭔가 내가 알아야 파고들 여지가 생기잖아. 마음이 생기고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죠? 이때 당시에요. 지식을 바탕으로 파고든 선배가 있었어요. 1억 3천만 원 정도 하던 집을 전세 8천을 끼고 샀어요. 5천만 원으로.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 안 하고.
회사에서. 근데 이때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어땠냐면 저가 아파트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좀 올랐어요.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버블7이고 강남, 서초, 송파, 평촌, 분당, 목동 이런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선배가 이걸 샀거든요.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1억 뭐 8천인가? 딱 되고 나한테 말한 거야. 김주임 재테크해? 집 사? 그럼 집을 사요. 집 어떻게 사요? 다 막 5억 6억인데 아니야 아파트 산 거 있거든? 보여준 거 사진으로. 근데 너무 낡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 그러니까 이거 나 1억 3천 샀는데 지금 1억 8천이야. 그 순간 나는 2년이 막 돌아가는 거야. 내가 2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막 이런 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그때 느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그냥 막연히 5, 6억 이건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다 던져놨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있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내가 이거 추천해주고 싶어. 뉴스 보지 마. 뉴스를 뉴스를 알아야 왜-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원베일리 70억 신고가. 이런 뉴스만 나와요, 요새. 왜 뉴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누르잖아, 사람들이. 70억 미쳤네? 그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현실을 못 본다니까요? 배지님 지금 결혼 계획 있나요? 네, 2년 뒤에 결혼할 생각입니다. 종잣돈 1억 5천 정도 되는 거. 좋아. 둘이서 버는 돈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이 얼마나 쓸 것 같아요, 같이? 오, 그래도 한 200은 쓰지 않을까요? 좀 더 들 거예요, 아마. 250 합시다. 그럼 얼마 남아요? 650이라고 쳐. 그럼 400 남죠? 4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아도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5억 받으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럼 400에서 250만 원 갚으면 잉여로 150이 남잖아요. 여기서 내가 두 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내 이런 사고방식을 두 분이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억이라는 거 너무 과하다고 해. 내가 부담이 돼. 오케이, 좋아. 4억 대출받는다 쳐요. 그러면 200 갚고 200이 저축이 돼. 매달. 그럼 이거 갖고 주식을 하든 뭐라든 할 수도 있어. 네. 이거 두 개 합치면 5억 5천이죠. 네. 배치님 5억 5천으로 강서구에서 집 살 수 있어. 진짜요? 강서구요? 아파트요? 되게 안 좋은 그런 데 아니라 꽤 괜찮은 5억 그 아파트로요? 안 좋은 게 뭐예요 도대체? 바퀴벌레 나올 것 맞아. 같고. 근데 그럴 것 같고 누수 많을 것 같고. 네. 우리 동만 아파트가 딱 있을 것 네, 같고. 막 열쇠로 집문 열어야 될 것 같고. 역으로 가려면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고. 아니에요. 지금 잠깐 약간 두통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강서구에서 집을 왜 못 사요? 5억 5천으로. 세대수도 많고 주변에 되게 좋고 역에서 가깝고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분당에도 있어요. 서대문에도 있고요. 동대문에도 있어요. 관악구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아파트 있어요. 뉴스 한 줄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왜 빠르게 판단하냐면 내가 거기를 내용을 디테일하게 파고들지 않으니까. 내가 유튜브 하는 이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럼 봐봐요. 배치님 나중에 40대 되면 어디 살고 싶어요? 잠실? 그럼 봐봐. 여기가 서울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한강이에요. 성남이 붙어 있거든요. 성남.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 여기가 분당이에요. 여기가 수정 중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인 이렇게. 여기가 이제 광주. 여기가 이제 뭐 하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분당에 한가운데 아니지만 뭐 이 끄트머리에 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때 내 나이 30살. 여기가 1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급여가 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나 같으면 이제 2번으로 여기 순회동이나 서현동 이런 분당의 센터 여기에 36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기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41세 문정이나 뭐 가락동이나 그랬다가 네 번째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맵을 품고 가는 거야. 그렇다고 15년 동안 막 죽기 살기로 부동산만 파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근면성실하고 내 일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 부동산 관심 갖고 찾아보고 그 정도 하는 거야. 그 정도. 근데 저건 약간 잘 됐을 때 아. 로드맵이지. 하락장 잘못 맞아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겠죠. 사례로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저와 이제 가까운 분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2억 6천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이거를 팔고 서대문에 아파트를 사셔야 돼. 5억 한 5천 정도에 삽니다. 이거를 팔고 다시 서대문에 10억 정도 된 아파트를 삽니다. 이거를 팔고요. 용산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14억 3천인가? 이 10년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2억 6천에 대출을 거의 한 1억 7천 막 이렇게 받았어요. 돈이 없으셔가지고. 이 집이 한 5억까지 올랐어요. 그때 이걸 팔았어요. 근데 이 집을 얼마에 샀냐면 이 집을 7억인가에 샀어요. 8억인가? 그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는요, 10억에 샀잖아요. 이게 14억까지 올랐어요. 그게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싸게 팔고 이거 싸게 산 거예요. 싸게 팔고 더 싸게 산 거네. 그렇죠.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게 10억이 된 거를 이게 12억까지 다시 올랐거든요. 이거 팔고 이거 산 거예요. 얘는 원래는 17억
5천까지 올랐다가 13억까지 빠졌다가 14억 3천이 된 거예요. 근데요, 봐봐요. 여기서 이걸 안 샀다고 쳐봐요. 이 첫 단추를 안 깼다고. 그러면 이 집이 5억까지 오를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겠죠. 이게 현실이야, 현실. 팩트.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면 우리 초년생들 두 분 같이 후배님들은 이거 보면서 그냥 좌절하고 있는 거야. 아, 용산 14억. 와, 30년 된 게. 와, 미쳤어. 이게 30년 된 게 무슨 용산에 있다고 14억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알았죠, 우리는? 그러게요. 어떻게 남들은 이렇게 몇 억씩 되는 집들을 덥석덥석 살 수 있는지 신기해요. 처음에 집 살 땐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엄청 무서웠죠.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2천만 원짜리도 안 사봤는데 2억짜리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근데 왜 사야지라고 하셨어요? 이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고 누구나 두려움이나 무서운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해본 걸 할 때, 수영 배울 때, 스키 배울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스키 배울 때 처음에 겁나 자빠지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어느 정도 장치를 걸어놓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용기를 내서 타잖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난 투자하고 전에 이런 거 아예 몰랐어. 근데 더 분노하는 포인트 뭔 줄 알아요? 이걸 엄마한테 배워,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은 형한테 배운다고. 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왜 의무교육이겠어요? 옛날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옛날에는 잘 사는 집 애들만 서당 가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 근데 쟤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다 배우고 하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야. 기회가. 그러니까 난 결과의 공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기회의 공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게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나도 학교 다녔고 쟤도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나이님, 그러면 아이가 아빠 저는 그러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딸내미한테 내 집 마련을 조언해 준다면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집은 거의 대부분 집으로 산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현금으로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0.8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겠죠. 그럼 대부분 뭐로 사냐면 대출을 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해서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내가 돈으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 게 사실이에요. 가격대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내가 그 회사 선배 얘기한 것처럼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어떻게 사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경기도, 인천이든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올라온.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집은 집으로 사는 거지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딸한테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될 게 뭘까? 아빠 3개만 얘기해줘. 이러면 저는 첫 번째, 집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래서 계획적으로 내 집 마련하면 시간을 길게 봤을 때 한 10년에서 15년이면 얼마든지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해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집을 집으로 사야 되는데 집을 사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넘어가는 기간 동안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 사놨어. 얘가 변하는 건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야. 그럼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 것 같아요?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모으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야. 소득이 있어야 돼. 그 소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만큼 중요한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지출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집 하나를 사놓고도 얼마만큼을 내가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느냐. 어떤 종잣돈 목표보다요, 내 집 마련 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얼마만 쓰고 살겠다라는 정도로 목표를 세워놓고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그러면서 계속 내 잔고 체크를 해. 그럼 내가 집을 샀는데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집이 시간이 지나서 6억 5천이 됐고요. 6억 5천이 됐는데 내가 그동안 현금을 1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동시에 이거 대출 원리금도 갚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집 팔고 이 1억 합치고 거기에 대출을 얼마를 더하면 이제 1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렇게 그게 가능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득만큼 중요한 게 지출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약간 가장 중요한 건데 외로운 길을 가라. 남들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대세에 따른다는 게 편하거든. 되게 내가 내 집 마련하거나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미쳤냐, 뭐 대출 그만큼 내가지고 무슨 집을 산다는 등 지나치게 은행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면 안 돼? 은행이랑?
은행은 은행대로 이자 받고 나는 나대로 자산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비슷한데 칼인 거야, 칼. 칼은 나쁜 거야? 총은요? 사람 죽이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사격을 하거나 내 취미생활로 그러면 나쁜 게 아닌 거잖아. 근데 총은 악마의 도구다. 칼은 악마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칼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대출이 나쁜 거예요? 대출은 나쁜 게 아니야. 대출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대출을 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거예요. 대출은 그냥 대출이야. 대출은 그냥 아무 가치 중립적이야. 이게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 고양시에서 용산까지 가면서 10년 동안 이분이 아주 순탄하게 갔을까요? 집값 떨어져서 갈아탈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만류했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집값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지금. 근데 저걸 꾹꾹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놓고 진검승부를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어떠겠냐고요. 되게 불안하고 힘들 것 같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뚝심이 있어야 된다고. 뚝심이. 나는 우리 딸한테 넌 뚝심 있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아빠한테 오라고 할 것 같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20대, 30대 후배님들이랑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주관을 갖고 뚝심 있게 방향을 믿고 그걸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건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성취는 대부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더라고. 저게 말이 쉽지. 8억까지 올랐던 게까지 떨어졌는데 14억까지 올랐던 걸 10억으로 바꾼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때 탁 엎드려요. 그게 뚝심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알아야 돼. 파고들어야 된다. 준비를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뚝심이 생기는 거야.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이게 모르는 소리구나. 딱 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너스로 하나 더 말해주고 싶어. 오,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세 가지.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집으로 사는 거다. 두 번째가 소득과 지출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뚝심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해라. 외로운 길을 가라. 이거였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내 자식 세대도 똑같을 거야. 두 분도 부모님들이랑 대화할 때 좀 느껴지지 않아요? 좀 네, 많이 그쵸. 느껴요. 네, 많이 답답하죠. 느끼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거 아니야. 나도 내 딸과 이런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세대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거든. 나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다니까. 나 사회초년생 때 스마트폰 없었어요. 저 이거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던 전화 있죠? 전 그걸 썼었어요. 이게 터치가 아니고 이게 눌러야지 입력되는 거. 그런 거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인 될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 삐삐. 삐삐 썼어요. 천사. 천사 막 486012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타인과의 연결감이나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바뀌고, 그런 게 바뀌다 보니까 뭐 표현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야. 우리 딸도 나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때는 뭐가 나왔을지 몰라요. 한 20년 뒤에 뭐가 나와 있을까? 근데 그때 말해주고 싶은 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난 되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야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내 집 마련도 잘할 수 있어. 재테크도 잘할 수 있고. 돈이라는 놈이 참 신기해. 계산처럼 안 돼. 어떤 때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썼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남아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언제 돈이 이렇게 불었지 싶을 때가 있어. 그게 그 돈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근데 나는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게 내가 꿈과 희망과 목표가 있잖아? 그러면 약간 보너스가 얹어지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저축의 선순환에 들어가. 이상하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모아서 분명히 올해 연말에 1200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왜 1400이 쌓여있지?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아마. 반대인 적도 있어 나도. 이상하다. 분명히 1200이 있어야 되는데 왜 1000만 원밖에 없지? 내가 이제 한 20년 사회생활 해보면서 느끼는 건 그 둘의 차이는 내가 뭔가 이걸 돈을 모아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을 때는 그런 보너스들이 가끔씩 찾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 모든 집이 28억이 아니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모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내 집 마련이 잘 이루어지길. 감사합니다. 끝!